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PNT가 오늘도 6.47%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또 말씀드리지만 뭐 이걸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.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PNT를 소개를 드렸잖아요.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업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, 찾기만 한다면 뭐 시장에 따라서 좀 뭐 휘청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고. 자, 그럼 이제 먼저 CPI, 이 물가 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, 요새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나 다들 좀 뭐 매파적인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. 그런 상태에서 물가 지표가 이제 나오니까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,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6월 CPI가 3.1%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예측치입니다만 이전의 4%에 비하면 0.9%포인트가 떨어지는, 엄청 뚝 떨어지죠, 그죠?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셔도 뭔가 여기가 4인데 3.1이면 여기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, 또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좀 급격하게 확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데, 살짝 뭔가 예상치가 이게 너무 좀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이런 불안감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왜냐하면 예상치가 괜히 너무 낮았다가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괜히 또 막 멀었어, 그래, 물가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,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. 특히 이제 근원 CPI, 코어 CPI, 핵심 물가라고 보는, 핵심 소비자 물가를 보면 좀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연준이 사실 이 근원 CPI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. 그러니까 뭐 에너지, 뭐 아니면 뭐 배축 가격 이런 거 뺀 것들, 식자재들 뺀 거, 너무 변동성이 큰 물가는 빼고 근원 CPI를 또 내는데,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이게 5.0% 상승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전월에 5.3%보단 낮아지겠죠. 근데 얘는 아까의 0.9%포인트가 뚝 떨어지는 CPI보다는 근원 CPI는 0.3%포인트만 떨어지는, 심지어 아직도 5%대다.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할 때 물가가 분명히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, 아무래도 이번 FOMC에서의 25bp 금리 인상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, 뭐 2번 남았다 이랬었잖아요, 그죠? 근데 시장에서는 뭐 한 번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번만 할 거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했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이게 2번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또 긴축이 어쩌고 이러면서, 저도 그렇잖아요. 여러분, 긴축이 이게 정말 지겹고 그지 같네요. 장이 참,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기 싫단 말이에요, 그죠?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물가가 사실 아직은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CPI 전망치는 너무 낮게 예측치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살짝의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, 이 그림처럼 기대 인플레이션,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이 빨간색하고 이제 분홍색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노란색입니다.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은 얼추 좀 뭐랄까 살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, 그죠? 그러니까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,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,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 아니야? 이게 서프라이즈잖아요, 그죠? 근데 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는 꽤나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물가가 쓸데없이 괜히 시장에 좀 불안정한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은 멀지 않았다. 이제 아마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어쩌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하면 물가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곧, 지금 이제 그냥 CPI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한 4%쯤 된다고 하니까, 그럼 이 CPI가 언젠가는 떨어지고 떨어져서 뭐 3점 얼마가 될 겁니다. 그죠? 3점 얼마가 되면 이때는 이제 그냥 가만히 둬도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거든요. 이때는 가만히 그냥 뭐 금리 인상을 굳이 안 하고 둔다고 하더라도 관성이라는 게 또 붙어요. 이 지표라는 게 금리 올린다 내린다 한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. 당연한 거겠죠, 그죠? 근데 그 관성에 따라서 못해도 한 2%한 중반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사실 원래 FOMC, 그러니까 연준에서 타겟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주로 2%란 말이에요. 근데 2점 한 얼마 정도 되면 굳이 사실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요새 또 뭐 이거 말고도 이제 긴축도 긴축인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침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것도 좀 덜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여기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랑 경기 선행 지수를 볼 건데,
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 선행 지수가 요게 검정색 선 위에 있는 그래프고 장단기 금리차 파란색 요게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. 그죠? 요건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는 침체가 온다.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침체다. 이게 살짝 좀 공식 같은 거거든요. 경제에서.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뭐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거겠죠, 그죠? 네, 당연히 그럴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린다고 치자고요. 근데 이제 10,000원만 빌려주세요.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한 달 만에 갚겠대. 근데 사실 뭐 한 달, 그건 뭐 한 달 돈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 뭐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닌가? 뭐 어쨌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조금만 줘도 되는 거고, 그죠?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한 달 만에 망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질 가능성은 좀 적겠죠, 아무래도. 그죠? 그럼 위험이 좀 적은 거니까 이자를 적게 내도 빌려준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10년을 빌려달래. 이건 단기의 얘기였고 10년을 빌려달래. 그럼 어때요?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10,000원만 빌려주세요. 그러고 10년이 지났어. 10년 안에 이게 망할지 나쁜 맘 먹고 도망갈지 전화번호 바꿀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, 그죠?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이자를 좀 더 받아야겠는 거예요. 떼먹힐 가능성이 크니까. 그럼 봐봐요. 장기로 빌려줄 때가 금리가 더 비쌉니다. 그죠? 당연히. 그래서 장기가 원래 단기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장기 금리는 경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. 단기 금리는 그때그때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일단 높습니다. 그죠? 단기 금리보단 장기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인데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립니다. 기준금리를 막 올려요. 그럼 이 정책이나 그 당시에 어떤 당시에 어떤 뭐 정책이나 시장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이 단기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막 올리면 이 단기 금리가 막 오릅니다. 이게 올라요. 근데 반면에 장기 금리는 그 영향보다는 세상에 뭐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느낌도 안 들고 근데 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오히려 뭐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러면서 굳이 뭐 장기 금리가 여기서 뭐 떨어지지 않겠지만 잘 안 오릅니다. 그러니까 얘는 조금밖에 안 오른다고요.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원래는 얘가 더 작아야 되는데 이 단기 금리가 같아지고 결국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단기 금리가 더 커져서.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막 인상되는 시기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별로 좋지 못할 때 그때 둘이 역전이 나거든요. 그래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역전하면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. 뭐 이거예요. 근데 요 그래프에서 이제 이 그래프로 와서 이 음영된 부분을 보면 과거에 이 장단기 금리차 10년물에서 2년물이니까 이게 보면 이게 장기물에서 단기물을 뺀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단기물이 더 커지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. 그죠?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요 언저리 겁니다. 그죠? 여기 뭐 이런 될 거라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즉 이 음영 부분이 있는 데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자리예요. 근데 이 역전된 자리 이후를 보면 이 OECD 미국 선행지수, 컨퍼런보스 미국 선행지수 이걸 보면 이 뒤에 바로 꺾입니다. 그죠? 이게 음영 나오면 꺾이고요. 음영 나오면 꺾이고요. 음영 나오면 꺾이고 음영 나오면 꺾입니다. 그죠? 결국 어차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침체가 나오고 경기가 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뭔가 이 음영이 나왔어요. 결국 이게 사실 역전이 됐습니다. 그리고서 어쨌든 간 선행 지수가 좋지 않았다가 금세 요 끄트머리를 보면 이 끄트머리가 살짝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걸 둘 다 똑같습니다. 그죠?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뭔가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. 이게 이제 시장 컨센에도 좀 반영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요거는 23년에 예상되는 CPI입니다.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은 24년의 물가예요. 그리고 이 옅은 뭐 빨간색이라고 할까요? 요거는 23년에 GDP고요. 그리고 요 회색
요거는 24년 GDP입니다. 그럼 봤을 때 실질적으로 GDP의 둔화폭이 요만큼입니다. 그리고 물가의 둔화폭은 23년, 24년 가면 이렇게 돼요. 그럼 어디가 더 큰가요? 이게 더 크죠, 그죠? 그러니까 물가의 둔화폭이 더 크다란 말이에요. 근데 물가의 둔화폭이 더 크고 GDP의 둔화폭이 물가 둔화폭보다 작다. 요런 상황은 이거는 경기가 연착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게 경기가 이제 연착륙이 된다라는 건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경기가 막 쪼그라들어야 할 때, 쪼그라들 때 있잖아요. 그때 좀 스무스하게 쪼그라드는 걸 연착륙이라 해요. 반대로 경착륙은 하드 랜딩입니다. 그래서 꽝 하고 떨어지는 거고, 그러니까 경기가 확 쪼그라들면서 충격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, 아무래도 이런 거예요. 이제 물가를 잡는다고 물가를 막 잡아요.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.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 잡게 되는 건 가격을 잡게 되는, 물가를 잡게 되죠. 이게 떨어집니다. 그죠? 물가가 떨어져요.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, 그죠? 금리 올리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?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. 돈을 안 씁니다. 그래서 파는 물량도, 기업 입장에서 파는 물량도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가격도 떨어져, 파는 양도 떨어져.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? 죽을 맛이죠, 그죠? 이게 하드 랜딩인가요?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실질 GDP라는 건 뭐냐면 물가를 뺀 거예요. 물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. 즉 물가의 이런 나빠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, 그죠? 물가가 어쨌든 쪼그라드는 이 폭이, 물가가 둔화되는 폭이 GDP가 둔화되는 폭보다 크다. 즉 GDP가 둔화되는 폭이 물가가 둔화되는 폭보다 작다라는 건 실질적인 GDP가 심하게 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막 성장을 세게 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고만고만하게 쿠션을 댄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실질 GDP는 아까 말했지만 물가를 뺀 겁니다.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GDP를 실질 GDP라고 해요. 근데 실질 GDP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결정이 되냐면 이 Q에 대해서 결정이 제일 많이 됩니다. Q로 결정이 많이 되는데, 근데 이 실질 GDP의 둔화폭이 소비자 물가 둔화폭보다 작아서 경기가 연착륙될 거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물가의 감소폭보다는 생산량의 둔화폭이 적다는 거고, 즉 둔화를 보여도 P는 둔화할지언정 Q는 별로 둔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상대적으로 방어가 된다라는 겁니다. 아까 경착륙을 얘기하고 꽝 떨어지는 거 얘기할 때 P도 꽝, Q도 꽝 하면 완전 꽝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P가 꽝일지언정 Q가 덜 꽝이고 Q가 별로 안 꽝이어서 시장이 그나마 기업의 이익이 방어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 경기는 너무 막 오르다가 잡을게 하고 잡았다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착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럼 다시 이제 또 그 다음 사이클이 오는 거니까. 물론 이런 경기의 연착륙이라는 가능성이라는 게, 경기가 연착륙이 되면 사실 금리를 굳이 인하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죠? 왜냐하면 뭐 이렇게 엄청 나쁘지 않잖아요. 막 충격을 받고 세상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가기니까 금리를 굳이 인하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마련이거든요. 그러기 마련입니다. 근데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거냐, 인상 말고 인하입니다. 그게 내년 3월이나 뭐 올해 내년 3월이나 5월 뭐 이럴 때로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 주목을 해야 될 거라는 건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선행지수는 이제 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, 경기가 나아진다는 건 기업의 실익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. 그죠? 돈을 더 번다는 얘기고, 그만큼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, 돈을 버니까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. 이 그림에서 파란색 음영을 보면 파란색 음영에 이 검은색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를 봤을 때 이 검은색 컨퍼런스 보드가 싹 올라갈 때 있죠. 파란색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그 당시에 S&P 500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EPS는 같이 싹 돌아 올라갔습니다. 같이 싹 돌아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경기 선행지수가 아까 바닥을 찍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. 그렇다면
EPS도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그럼 나중에 이걸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겠죠, 그죠? 예,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S&P의 뭐 올해나 내년의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예상치입니다만 IT, 경기소비재, 통신, 산업재 여기가 증가율 전망이 꽤 긍정적이거든요. 그리고 내년에 미국 기업 실적의 모멘텀을 견인한 업종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곳은 IT와 경기소비재와 산업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근데 이 업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IT, 경기소비재, 산업재 이게 어느 한 나라에 국한돼서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호황을 누리는 건 전 세계 경기에서 IT, 경기소비재, 산업재가 다 같이 호황을 누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이익 동조화가 좀 강한 이런 업종들이라는 거예요. 그럼 이 기업들 어쨌든 이 업종들이 좋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이 업종들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럼 이 업종들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익이 상향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업종이면서 이 안에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세 개 업종 중에서 아까 업종 3개 나온다 그랬죠. 이 세 개 업종 중에서 최근 3개월 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향된 종목들을 소팅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. 이렇게 15개의 종목이 소팅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3개 업종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지난 3개월 전보다 지금 더 훨씬 좋아진 기업들 있죠.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전부 좋아진 기업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뭐 앞으로 뭐 관심 종목에 두고 보셔도 좋고 어디가 정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목을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. 하지만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